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이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거북이가 서식지를 잃었고 또 점점 거북이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멸종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지구의 환경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일회용품이나 비닐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오늘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 먹으면 보약, 모르고 먹으면 독약인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은 선거 공보물 딜레마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종이 공보 선거물 속속 도착하고 있잖아요. 두 분 혹시 받아보셨나요? 왔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예, 받아봤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놓고서 열어보지 않고. 안 뜯어봤는데.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제 막 도착을 했거나 아직 뜯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끝까지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경우, 이게 바로 선거 공보물의 딜레마입니다. 몇 페이지씩 만들고 포장해서 보내지만 많은 분들이 봉투도 뜯지 않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가봤더니 선거 공보가 적힌 봉투들이 배달된 모습 그대로 저렇게 버려진 모습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돈이잖아요. 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종이 공보물이 총 4,700만 부 가량 발송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이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제작 비용 따로 빼고도 발송하는 과정에서만 320억에서 3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300억 원 훌쩍 넘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펼쳐보는 사람들은 줄어들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아무래도 그렇죠. 젊은 층의 경우에는 종이 선거 공보물보다는 SNS라든가 너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로 공약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공보물을 발송해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면에 또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또 이렇게 종이로 일일이 한번 열어보고 체크해보는 그런 맛도 있어가지고 후보자 재산, 공약, 전과사항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고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종이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뭐 양쪽의 의견이 다 일견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나 뭐 이렇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는 저게 버려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환경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어젯밤에 받아봤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다 후보들 합치면 4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그 종이 자체의 가격이나 그 자원도 아깝지만 이걸 다 각 집마다 보내는 배송 과정에서도 그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고요.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은행이나 기업 같은 데서 앞으로 뭐 금융 관련 고지서를 문자로 받아보시겠어요?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어요? 뭐 우편물로 받아보시겠어요? 해서 직접 선택하게끔 하니까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선거 공보물에도 도입을 해서 받아보는 사람이 좀 방식을 골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 때마다 인쇄소가 이것 때문에 특수거든요. 이게 참 뭐 어려울 거예요. 문자로 가면은 이제 또 인쇄소 분들은 우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입니다. 네,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아시아 전역에서 다시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면 지긋지긋한데요. 잠잠해졌나 했더니
아시아 전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한국인이 여행하는 나라죠. 태국에서는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약 3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주 연속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93명의 중환자가 발생했는데 4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요. 6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세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19 재유행 얘기 들으니까 바로 야 이거 어떡하 뭐 마스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중앙권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이 홍콩에서는요, 최근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 나왔고요. 코로나 확진율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까지도 코로나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싱가포르도 최근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옆으로 가서 베트남과 인도에서도요, 최근 감염 사례 보고가 늘고 있고요. 지난 19일 기준 인도에서는 25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이 됐고 베트남은 올해 들어서 총 148명의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 확산세가 올 여름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정말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뭐 지금 제가 짚어드린 나라들이 뭐 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곳들이고 네. 요즘에는 중국이 또 관광 비자가 풀리면서 중국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다시 계획을 수정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이미 방문이 정해지셨다라면요, 꼭 마스크 들고 가시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휴가철에 갔다 와 버리면은 그 가을철에 이게 유행처럼 또 확 번질까 봐 그게 또 걱정이에요. 네.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가 예방 수칙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얼어붙은 일자리입니다. 네, 계절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수는 2,090만 2천 개. 1년 전보다 15만 3천 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적은 수치고요. 늘어난 일자리 개수가 20만 개를 밑돈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분기 평균 50만 개 늘던 일자리 증가폭이 내수 침체 영향으로 크게 꺾인 건데요.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44만 4천 개로 1년 전보다 10만 개 이상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29만 2천 개로 3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팬데믹 때보다도 고용 한파가 더 거세졌다.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임금근로 일자리라는 거는요, 취업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통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투잡을 뛰면 일자리 2개로 집계가 되는 거죠. 업종별로 좀 보면은요,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 일자리가 1년 새 10만 9천 개 줄어서 감소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6년 만에 최대 감소폭 보였고요. 부동산 일자리 역시도 9천 개 줄어들었고 정보통신 업종도 일자리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일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에 60대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24만 8천 개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수요가 많으냐면 요양병원 종사자, 네. 뭐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성별로 나눠봤을 때는
남자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남자는 3만 5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여자는 18만 7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것도 일자리 늘어난 영향이 있었고 남자 쪽에서 이렇게 일자리 줄어든 건 아무래도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에 꽁꽁 얼어붙어 있고 불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뭐 현장 일자리 찾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고용 한파인데 거기에다가 이 통계 자료 보니까 더 걱정스러운 게 청년 세대, 네. 그죠? 20대에서 40대, 거기다가 남자. 아, 걱정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어린이 우울증 SNS 때문입니다. 어린이 우울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안타까운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 휴대전화로 SNS를 보기 시작하면 잠깐 본 것 같은데 뭐 한두 시간이 뭐야, 3시간도 지나고 이거는 어른도 걷잡을 수 없이 좀 취약한 그런 건데요. 물론 어른들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가 SNS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제이슨 나가타 교수팀이 9세에서 10세 어린이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결과를 해봤더니 연구 기간 동안 아이들의 SNS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7분에서 73분으로 증가를 했어요. 10배 넘게 늘어난 거고 이들의 우울 증상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우울 증상이 SNS 사용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우울해서 SNS를 더하게 만드는 그런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애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더구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철 타보니까 아이들뿐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냥 전부 이거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고 요거 외에도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 같은 참가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연구 진행이 됐는데 11세에서 12세 아이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할 경우 1년 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나 담배, 술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많게는 4.65배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SNS는 어린이들이 친구들하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SNS가 우울 증상이나 위험한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이번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들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어요. 그 어른들마저도 그 SNS 많이 하니까 우울하더라. 이런 분들도 많아서요. 그래서 끊어봤더니 우울감이 나아졌다. 이런 성인들의 인증 후기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이게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건지 우울한 건지 어떤 이게 광고에 너무 노출된 건지 이런 게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또래 집단에서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그걸 더 봐야 되고 거기만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매몰이 되는 거죠.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게 우려되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렇게 SNS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스마트폰이 안 좋다, SNS가 안 좋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하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 특히 주변을 둘러보는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을 바라보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나무를 보고 밖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 연구팀이 제안한 거는요. 어떤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이 시간에 핸드폰 없는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네. 같이 좀 그날 일과도 좀 물어보고 밥도 같이 이 반찬 맛이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가철 있잖아요, 여름에. 네. 그때 3박 4일이나 뭐 이런 거 어디 가면 가족들이 휴대폰을 안 쓰기. 아예. 전부 다. 다 같이.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하루에 딱 30분만 다 모여서 확인 딱 하고 다시 딱.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이 또 흐리더라고요. 오늘도 비가 오는 건가 싶은데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하늘을 구름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전북 서부는 5mm 미만의 이슬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흐린 하늘은 종일 이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퇴근 시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더위가 덜 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23도, 대구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좀 더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커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요. 경남 남해안은 최대 20mm, 제주에는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일요일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더 내리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이 불어오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오늘은 저희가 영양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드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어떠세요? 희경 씨는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좀 약간 귀차니즘도 있기도 하고 약을 약간 처방전 먹듯이 해요. 제가 제 몸에 요즘에 관절이 좀 아프다 하면 콘드로이친 그때만 먹고 오. 또 요즘에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하면 그때만 좀 루테인 잠깐 챙겨 먹고 종합 비타민 정도만 이렇게 좀 꾸준히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그런 질문에 네. 사실 꾸준히 먹어야 좀 좋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그래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오메가3 꼭 먹고요. 유산균 먹고 철분제도 먹고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서 저는 요 정도? 아니, 웬 젊은이가 뭐 이렇게 많이 쓰요 아니, 약국인데요? 유난이죠?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은 꼭 먹고 유산균, 밥 네. 먹고 나면 비타민 C나 뭐 이런 거 챙겨 먹는 편인데 영양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영양제라고 하는 게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꼭 필요하지만 아주 소량의 미량의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제품들을 통틀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다라고 크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일부는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일반 의약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원 씨가 챙겨 드신다고 하는 뭐 철분제도 의약품도 있고요. 또 그냥 건강기능식품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사실은 이름 안에 이미 모든 차이가 설명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능의 식품인 거예요. 일반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약품, 즉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약처에서 처방을 할 때도 식약처에서 인증을 할 때도 의약품이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판매가 되지 않고 반드시 약국에 가셔서 약사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저는 근데 뭐니 해도 우리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은 또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특히 저의 짝꿍 양기영 선생님 뭘 챙겨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 종합 영양제를 기본 네.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증상이 느껴질 때 좀 저도 좀 아까처럼 그런 뭐 좀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좀 관절이 안 좋다던가 이럴 때 그거 맞춰가지고 뭐 비타민 B나 아니면 뭐 비오틴이나 루테인 뭐 이런 오메가3 같은 그런 영양제들 좀 돌려가면서 좀 먹는 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저도 유산균을 꼭 챙겨 먹는 편이고요. 좀 약간 한가한 시간에 비타민 D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고함량,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한 번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네,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눈 뜨면 유산균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빼놓지 않고 10년 이상 지금 먹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비타민 D를 저도 주사로 했었는데 이제 골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영양제들은 정말 제 생활 습관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영양제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그때마다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또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 내가 좀 혈관 건강에 좀 빨간불이 켜진 것 같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혈액을 좀 맑게 해주고 또 이 혈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자, 오메가 3라든가 폴리코사놀이라든가 아니면 코엔자임 Q10, 또 이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면역력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또 이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산화거든요. 내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거나 그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항산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비타민 C 이외에도 비타민 E, 또 코엔자임 Q10이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많이 약해져 계시잖아요. 네. 뼈에 좋은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니 뼈 하면 칼슘 아닙니까? 뼈에 칼슘. 네, 그리고 또 칼슘의 흡수와 이 작용 기전을 생각했을 때는 라이신 또는 이제 리신이라고 부르는 걸 함께 섭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연세 드시면서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중요해요. 뇌 건강과 관련한 영양제로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계열의 약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뭐 비타민 B군이나 E, 뭐 오메가3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 활력이 좀 떨어져서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을 복용해 보시는 게 피로감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메가3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오메가3가 물론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눈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어머머머. 근데 또 눈 건강하면 루테인도 루테인이죠.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루테인 둘 중에 한 가지를 또 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이제 부족한 그런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거꾸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또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아주 부족한 그런 영양소가 이렇게 많지 않고 잘 이렇게 몸에서 잘 충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영양제를 좀 밖에서 보충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 골고루 잘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마다 또 이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특정한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거꾸로 어떤 음식을 좀 적게 드신다든지 하면은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제를 잘 골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흔히 섭취하는 영양제. 오늘 그 영양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보기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영양제 먹기 좋은 시간입니다. 맞아요. 이 영양제에 따라서 언제 먹는 게 더 좋은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민혜원 선생님과 양기영 선생님 그리고 희경 씨가 올바른 영양제 복용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희 나와 있습니다. 네, 영양제 약국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영양제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사실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우시다면 언제든지 그냥 때를 맞춰서 한 번에 드셔도 나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잘 때를 맞춰서 먹는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희경 씨가 일단 저희가 이제 아침 공복,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이렇게 시간을 나눠놨어요. 네. 어떤 영양제를 어느 시간에 먹으면 좋을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표현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귀차니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를 한 번에 몰아먹습니다. 주로 아침 공복, 눈 뜨자마자. 원래는 진짜 이렇게 먹어요. 어. 왜냐면은 때를 챙기는 거 머리 아파요. 힘들죠. 예,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쉽지 먹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잠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아까 전에 그걸 좀 느꼈던 게 우리 선생님들이랑 아는 선생님들 다 유산균을 아침에 드신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유산균이랑 그다음에 뭘 좀 먹어볼까? 아침에 눈이 제일 침침해요. 루테인을 저는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왠지 아침에는 비타민이 아니고 아침 먹고 식후에 네, 식후에 비타민류는 다 그때 좀 먹으면 하루 종일 왠지 활력이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공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칼슘. 그다음에 저녁 되면 피곤해서 여기가 막 떨려요. 마그네슘. 맞아. 저녁에 마그네슘 좀 먹어주고 오메가3는 사실 몰라서 저녁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저의 정답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그래 정확하게 한번 우리 희경 씨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맞추셨는지 뭐 다들 이렇게 놔보셨을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아침 식전 공복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침 공복에 좋은 그 영양제는 총 2가지, 이 중에서 2가지에 해당하는데요. 2가지? 자, 바로 보시면은 유산균은 맞으셨고요. 루테인은 조금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비타민 B가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타민 중에 얘만 와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 비타민 B와 유산균. 자, 비타민 B군은요. 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 이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공복 드셔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 밤새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하면서 많은 독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쌓인 독소들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들어있는 이런 지방 성분들이 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소의 원활한 배출과 그다음에 좀 이 흡수율을 좀 높인다는 의미에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저희가 아까도 힌트를 다 드렸죠.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산균, 말 그대로 균이잖아요. 살아있는 미생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위산의 농도가 가장 낮은 시점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일어난 직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은 시간텀을 좀 두시는 게 좋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아침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드셔야 위산의 영향을 가장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공복에 먹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거는 뭐가 있어요? 맞았나요? 일단 하나는 맞으셨어요. 자, 아침 하나, 비타민 C는 맞았고요. 자, 비타민 D는 이건 아니에요? 예, 보내고 아까 빠져왔던 아침에 먹는 게 좀 맞기는 한데 아침 식후였습니다. 자, 루테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C하고 루테인인데요. 비타민 C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우리 영양제잖아요. 자, 비타민 C는 우리 몸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성분이죠. 활성산소를 이렇게 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우리 흔히 말하는 항산화 작용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그리고 또 아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성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복에 먹었더니 내가 좀 속이 쓰리고 위산이 좀 올라오고 이런 약간 좀 소화기계 부작용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C는 좀 식후에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식후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 뭐 네.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뭐 야식 후, 뭐 간식 후, 네. 안 뭐 식후란 거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낮잠 식후. 예, 그런데 특히 아침 식후에 드셔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로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피곤해요. 자, 이럴 때 이 피로감을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면역력 이렇게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아침 드시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이 자외선 노출이 되는 이 낮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 비타민C에 대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비타민C 자체가 수용성 성분이거든요. 수용성 성분은 우리 몸에 잘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방금방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고용량의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드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침에 비타민C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에 먹어야지 하는 분들 너무 늦게 드시는 것보다는요. 이것 역시도 잠들기 한 2-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어쨌건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소변이 마렵다거나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실 수 있어요. 너무 밤늦게 드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들도 좀 맞춰서 드시면 더 좋겠죠. 루테인도 이제 눈 많이 쓰니까 아침에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점심 후에는 뭘 드시는 거예요? 이제? 아침 아까 했죠? 예. 네. 아침은 점심. 했고요. 저는 칼슘 걸었거든요. 아, 예. 그동안은 그래도 반 개씩은 맞추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예 정답이 틀렸네. 오메가3와 비타민 D예요. 우리 오메가3도 아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해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고 계신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는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이 담즙산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식후가 흡수율이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점심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오메가3가 약간의 불편감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위가 약한 분들이 먹고 나서 메스꺼렵다거나 속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활동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드시고 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면 불편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활동량에 맞춰서 식후로 맞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은 하나인 이 비타민 D도 사실은 이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비타민 D도 이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지용성 그런 성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음식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과 드시면 더욱더 흡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 양과도 많이 드시는 자 여부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아무래도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얘도 담즙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많을 때 드시면 더욱더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 보면 아침 굉장히 적게 드시거나 네. 심지어 좀 안 안 드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점심 식사를 좀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침 식후보다는 좀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마지막. 칼슘과 마그네슘 이제 두 가지가 다 대표적으로 뼈에 굉장히 좋은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식사를 하면서 위산이 많이 나왔을 때 먹어줬을 때 그나마 흡수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식사 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특히 또 저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들은 뼈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근육이나 아니면 우리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부터 이걸 드셔보세요. 근육도 이완되고 너무 내가 하루에 텐션 없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런 식으로 나의 신경이 안정이 되면 숙면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저녁에 드시는 걸 더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심신 안정과 또 효율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저녁 식사 후에 하면 수면을 방해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비타민 D는 네. 물론 식후에 드시는 게 좋다. 지방 때문에, 네. 지방 흡수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저녁 식후와 점심 식후 그 중에서 저녁 식후에 만약에 드시게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 수면하고 정말 중요한 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잖아요. 네. 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조금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요. 같은 식후라고 하더라도 저녁 식후보다는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을 비타민 D는요 추천드립니다. 저 큰일 날 뻔했네. 저 루테인은 기름 성분하고 같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루테인 하면 눈이죠, 눈. 네. 예, 자, 이 루테인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여러 그런 부위 중에서 황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황반의 아주 주요한 그런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 이렇게 자외선이나 또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 건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루테인은 녹황색 채소 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천연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이 루테인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요즘에 학생들, 직장인 또 사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핸드폰 보는 시간 굉장히 길잖아요. 네. 사실 눈에 나쁜 거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 이 핸드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침에 루테인을 하나 드신다고 하면은 이 하루 동안 이 눈 건강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를 하나 먼저 챙기고 드시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다른 것들과 좀 비슷하게 이 루테인도 지방 성분이거든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흡수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걀이나 아보카도와 같이 좀 이렇게 지방 성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좀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양제 기왕에 드시는 거 똘똘하게 그 시간 맞춰서 네. 드시면 더 흡수가 빠르다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영양제를 먹은 게 좋을지 또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영양제 관련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찰떡궁합 대 상극궁합입니다. 그래,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따로 있는 거죠, 장 그렇죠. 선생님?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네. 요 궁합을 좀 잘 알아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칼슘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자, 칼슘 드실 때 진짜 궁합이 좋은 찰떡궁합 영양소가 있거든요. 뭘까요? 칼슘이요? 네. 칼슘 하면은 칼슘 철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많이 말했던 것 같거든요. 칼슘 철분. 여기가 찰떡궁합일 것 같아, 왠지. 아, 칼슘. 입에 익어. 칼슘하면 멸치인데 멸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멸치하고는 맥주인데 알코 칼슘과 알코올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야, 이 생각지도 무게함이 못할. 생겨요. 자, 칼슘과 찰떡궁합 이게 주로 이제 뼈 건강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칼슘 철분 따라다니는 것도 아마 여성분들께 좋은 영양소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칼슘과 찰떡궁합은 아무래도 비타민 D겠죠. 비타민 D. 네, 칼슘이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25%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비타민 D를 또 촉진시켜 주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드실 때 또 마그네슘 같이 먹어주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 고함량의 칼슘제를 고함량의 비타민 D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칼슘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흡수가 되니까 우리 체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의 농도가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서 혈관 벽에 침착되는 이 혈관 칼슘화 결정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실 때에는 조금 낮은 용량으로 분복해서 드시는 게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비타민 D가 찰떡궁합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진 말자.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찰떡궁합이요. 자, 아까 철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철분하고 찰떡궁합인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철분하면 이제 선지니까 선지가 해장국. 해장국에 또 소주거든요. 우리 알코올 빼고. 알코올 빼고 아니, 종착역이. 보기가 밑에 있었거든요. 보기 중에 하나씩 고르면 보기 되는데. 중에 네. 그래요? 그럼 하나씩 갈까요? 비타민 C C 갈게요, 있고. 저는 그러면. 비타민 C 이유는요? 그 제일 그냥 처음에 있으니까 톡톡 터지니까. 그래서 철분이다. 네, 어. 상큼하니까. 아, 철분, 찰떡궁합, 비타민 C 맞습니다. 오! 네, 철분은 우리 몸속에서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의 주된 영양 성분 중에 하나고 피를 생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빈혈이 많거나 이제 생리를 하고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때 비타민 C를 먹으면 흡수율을 역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 철분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종합 비타민제랑 같이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종합 비타민제 가만히 보시면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드실 때 종합 비타민제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경우라면 혹시 그 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좀 보셔서 따로 분리해서 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왕에 철분 드시는 거면 종합 비타민제 말고 비타민 C로만 되어 있는 걸 같이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씹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비타민 C. 자, 찰떡궁합 영양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 하면 이게 등푸른 생선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고등어면 이제 밥하고 같이 먹어요.
너무 재밌다. 아니 보기가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이제 비타민 E랑 콜라겐 이렇게 남았거든요. 네. 요거는 저는 왠지 콜라겐일 것 같은데 그럼 아니겠죠? 너무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시죠. 아닌가 봐. 실제로 오메가3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찰떡궁합 영양소는 비타민 E입니다. 같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서로 흡수를 높이기도 하고요. 또 오메가3가 참 좋은 영양 성분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산패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공기와 만난다거나 또는 너무 온도가 높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로 인해서 산화가 되면서 변질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E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요. 많은 오메가3 제품들이 이미 비타민 E와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따로 챙겨야지 하시면서 비타민 E를 따로 드셨다가는 지용성 성분인 이 비타민 E가 체내에 너무 높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시는 영양제 성분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 C, 상큼한 톡톡 튀는 비타민 C와 궁합이 좋은 것은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예. 콜라겐은 이제 단백질의 일종으로요. 잘 아시겠지만 뭐 피부나 아니면 뼈, 근육, 혈관, 연골 등의 이제 주요 성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의 탄력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절의 건강,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콜라겐으로 딱 흡수가 돼서 여기저기 다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콜라겐 자체는 아니고 이게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 단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내에서 그것이 다시 이제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예, C. 그렇다 보니까 콜라겐이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알고 열심히 콜라겐을 드셔도 사실 비타민 C를 같이 드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돼지 껍질 이런 거 먹을 때. 솔깃해요. 예, 궁합에 좋은 거 저희 영양제 한번 쭉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상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극 조합 알아볼까요? 아니 지금 유산균 드시잖아요. 네. 저도 먹고 있지만 유산균이 위산에 약하니까 되게 공복에 먹자고 하는데 비타민 C가 산성이 있으니까요. 네. 유산균이랑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유산균이 좀 사멸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같이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철분과 좀 같이 드시면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영양제가 3가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철분 하면 뭐가 좀 딱딱한 그런 거고 칼슘 하면은 또 이게 돌이나 네. 뼈나 뭐 이렇게 딱딱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철분과 칼슘은 잘 안 맞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둘이 잘 맞지 않고 상극이구나. 비슷하니까 이 체내에서 흡수 경로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드시게 되면 서로 이렇게 약간 경쟁을 해가지고 흡수율이 오히려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영양제가 모두 다 좀 약간 위장 장애를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 좀 변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일부의 분들은 오히려 설사를 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두 개 좀 같이 드시는 것은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같은 딱딱한 느낌의 또 2가지가 남아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아연도 또 이렇게 이 철분과 같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또 비슷합니다. 이 마그네슘과 아연을 철분과 같이 드시게 되면 이 흡수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방송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적으면서 하셔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외울 수가 상극인 없어. 것도 많고 궁합인 것도 많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영양제끼리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주로 미네랄 성분들끼리는 서로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과 아연의 조합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면역력을 올리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아연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좀 비타민의 조합도 한번 가볼게요. 비타민 A와 고함량의 루테인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루테인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성분인 것 같지만 아까 양기영 선생님께서 카르티노이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비타민 A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 A의 농도가 너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A도 지용성이라서 몸에 쌓이면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구토나 아니면 구역감과 같은 여러 가지 불편감들 또는 설사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고 특히 흡연자분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영양제 상극 궁합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나한테 질환이 있어서 이런 영양제는 좀 피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질환과 어떤 영양제가 안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죠. 제가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제는 바로 글루코사민인데요. 글루코사민?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약도 드시면서 관절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이 글루코사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루코사민의 주된 성분이 당과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당 성분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 혈당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글루코사민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복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당뇨만큼이나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고혈압이잖아요. 네.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면 특히나 또 주의하셔야 되는 성분도 있는데요. 바로 칼륨 영양제입니다. 사실 칼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고혈압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모든 고혈압 환자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고혈압 약 중에서 칼륨을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보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내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량의 칼륨까지 넣어버린다. 체내에서 칼륨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면 뭐 부종과 같은 간단한 증상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심해졌을 때는 사지 마비나 부정맥과 같은 위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륨 배출을 낮추는 이 종류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는 역시 칼륨의 체내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심근이라든지 다른 근육계통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역시 칼륨 영양제 섭취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또 통풍 환자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B3, 뭐 다른 이름은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이 성분, 이 영양제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통풍이라고 하는 병은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대사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요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산이 잘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지 않고 이런 관절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심한 이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증에 걸려 있는 분들은 이 통증 치료제가 이제 우리 몸에서 요산이 좀 적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요산을 밖으로 잘 배출하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타민 B3가 이 요산의 배출을 조금 억제하는 이제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통풍 환자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비타민 B3를 들었을 때 이 요산의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영양제라는 건 건강을 위해 먹는 건데요.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이 특정 질환 자체의 어떤 그런 기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특정 질환 때문에 또 드시는 그런 또 이 약제의 성분 또 그런 역할 때문에 또 어떤 영양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양제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질환 영양제들이 좀 잘 맞지 않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상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이 약제 복용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든 잘 알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영양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는 입니다. 자,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좀 알아보면서 드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왜 이 영양제 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먹었는데 좋대요. 누가 먹었는데 좋다고 해서 저도 좋을까 싶어서 맞아요. 먹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도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제는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혈액검사를 하면서 비타민 D나 뭐 칼슘이나 칼륨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의 농도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혈액검사로 확인하진 않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식단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일반적으로요. 내가 정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나의 식단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 내가 생각보다 어류나 생선을 잘 안 먹네.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보충하면 좋겠죠. 또 반면에 내가 육류 섭취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분들은 아연이나 철분 또는 비타민 B 계열을 보충하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제 아연과 철분은 서로 함께 먹었을 땐 상극이니까 시기는 좀 달리하시는 게 좋겠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채소나 과일 같은 게 너무 부족하네 하시는 분들은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죠. 네, 저는 또 만년 다이어터로서 궁금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아요? 그것도 꼭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네, 하나거든요. 궁금해요.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영양제가 좋냐. 사실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은 다이어트가 가장 좋습니다. 쉽지 않죠. 반전이네요. 네, 알아요. 모두가 대부분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특정 영양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인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고 해도 그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종합 비타민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내가 어떤 특정한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영양소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식단 리뷰가 가장 먼저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출근했는데 해질 때까지 한 번도 건물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걷지 실내 않는 생활 분들이 유지하시는 있으시거든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햇볕에 의해서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 비타민 D 같이 드시면 좋겠죠. 네. 또 스트레스 좀 술로 푸시거나 직장 생활 안에서 음주가 좀 잦으시는 분들이라면 밀크시슬이나 비타민 B1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폐경 이후에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 진짜 골다공증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여성의 이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소플라본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그냥 친구가 이거 괜찮아 하면 그거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컨디션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상황을 잘 보고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부분 정말 강조해도 이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리고 나한테 정말 내가 잘 꾸준히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과 그런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여러 개 드시기 되게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아쳐서 드셔야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뭐 식후 이거 다 배우긴 했지만 또 반성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알약이 좀 너무 크다 이러면 너 먹으면 목에 완전히 다 걸린다.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요새는 또 가루 제제도 있고요. 또 필름 형태의 제제도 있고 또 젤리나 액체로 된 그런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내가 계속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 이재용 MC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민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보면은 유행도 많이 타고요. 그다음에 저 친구는 굉장히 건강한데 저 친구 먹는 거 먹으면 나도 저렇게 건강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걔가 먹으면 꼭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어요. 네. 딱 저 작년까지는 나보다 달리기 잘 못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막 너무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기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좋은 영양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양제를 구매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천연 비타민 제제인지 합성인지 또 부원료가 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시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건 반드시 뒷면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 영양제 한 개, 두 개 정도 드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복용하실수록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도 그냥 라벨은 오메가3라고 붙어있지만 사실 뒤에 전 성분표를 보면 비타민 E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분 라벨 말고도 안으로 부가적인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되고 미네랄도 챙겨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챙겨 먹어야지 하고 하나하나 다 따로 드시다 보면 성분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실 수용성 성분들은 어느 정도는 권장량을 넘어서도 괜찮지만 지용성
합성성 성분들은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챙기려고 먹었던 영양제 성분들이 나에게 독성을 유발한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양제를 드시는 개수가 3개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전 성분표를 반드시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4번째 영양제 키워드입니다. 자, 궁금증 총정리 시간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대신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희경 씨. 네. 질문 많죠? 저 이거 오늘 질문하려고 벼르고 벼렀는데 우리 친언니가요. 영양제 덕후예요. 그래서 영양제 먹는 종류도 진짜 많고 꾸준히 매일매일 아주 그냥 잘 챙겨 먹는데 저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영양제 중에 휴약기를 좀 가져야 되는 영양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예. 자, 휴약기 이러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영어로 드럭 할리데이라고 하죠. 이제 약도 좀 쉬어줘야 되는 할리데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언니 자,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휴약기가 필요한 그런 영양제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자, 우리나라 한국 이 건강한 식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 철분은 다 우리 몸에 충분한 정도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많은 분들 외래에서 만났을 때 어지럽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저 선생님 빈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어지러움증 굉장히 많은 우리 이제 장미영 선생님이 전공하시지만 많은 이런 원인이 있는데 환자분들은 어지러우면 빈혈, 피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자의로 또 이렇게 철분 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철분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철분 제제를 계속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몸에 철분이 너무 과다하게 쌓이면서 간 손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장관 이 소화기 기능 장애 그리고 또 이 산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에 정말 철분이 부족한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철분 수치가 좀 정상화됐다 이러면 오히려 약간 조금 쉬는 중단해주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단 이후에 또 필요하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휴약기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아마 아연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2번째로 우리가 이 장기 복용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네. 아연을 50mg 이상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구리의 흡수율을 낮추면서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드시는 영양소 속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권고를 받아서 아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장기간 복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3번째는 밀크 시슬입니다. 이제 밀크 시슬 하면은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간이죠.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보조 그 영양제인데요. 자,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기인데 너무 외부에서 이 도움을 많이 줘서 그 도움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자체 회복 능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좀 끊어주는 이런 휴약기를 통해서 몸이 어떤 그 스스로의 리듬을 유지를 하고 다시 또 회복, 그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들도 좀 쉬어주고요. 몸도 또 이게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좀 자체적으로 좀 열심히 우리의 대사를 좀 돌려야겠다. 이렇게 몸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고 또 호르몬의 어떤 분비 생성하는 데 어떤 그 역할을 하듯이 이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영양제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또 간한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또 1, 2주씩 이렇게 끊어서 좀 쉬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더욱더 간의 회복과 그 기능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밀크 시슬은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이 영양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시기들이 좀 더 있는데요. 식후 복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식후. 이 밀크 시슬의 주요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성분 약간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아까 다른 영양제들이 그랬듯이 음식, 지방이 함유된 그런 음식 드셨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식사 직후나 아니면 식사 드시는 중에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복에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드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공복에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복에 드셔도 좋은 거 아까 들으셨는데 요 밀크시슬 조금 빼놨다가 식후에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 특정 질환하고는 관계 없어요? 특정 질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밀크시슬 꼭 드셔야 될 것 같지만 또 너무 간 기능이 떨어진 뭐 간 경변증 환자라든지 간 질환 심화된 경우에 오히려 밀크시슬
조금 약간 도움보다는 약간 무리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고 좋고, 이게 또 밀크시슬이 많이 들어있는 의약품으로 드시는 것이 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영양제가 휴약기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 휴약기가 필요한 영양제는 비타민 D 성분인데요. 비타민 D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용성이라 쌓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5,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의 농도로 이제 고농도로 들어가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면서 신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또는 뼈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영양제 수준으로는 이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D도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면서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혈중의 비타민 D 농도는 30에서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가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의사와 충분히 진료를 보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혼날 걸 알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 아침에 커피로 잠 깨는 분들도 많고 사실 아침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그냥 커피를 달고 살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비타민을 먹으려고 그러면 물이 주변에 없어요. 그냥 커피랑 마셔. 아, 괜찮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설마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영양제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데. 그래요? 근데 커피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비타민 그리고 철분. 네, 이렇게 두 가지는 커피랑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되는 비타민들, 뭐 대부분의 비타민, A, D, K를 빼놓고는 다 수용성 비타민인데 요거는 우리 커피가 이뇨작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다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깝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철분 말씀드렸는데 철분이 카페인이나 탄닌하고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커피 속에 이 탄닌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드시면서 철분제 드시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헛돈을 날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영양제 드실 때 제발 그냥 물하고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물하고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발이라고 하신다. 제발. 저는 제발 물과. 감기약 네. 정도만 물이랑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감기 관련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감기약을 먹을 때 우리가 왠지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몸에 일부러 영양을 줘야 되는 데서 영양제를 먹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같이 먹어도 되는지. 저는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주스를 많이 사주셨어요. 오렌지 주스 먹어야지 낫는다고. 그래. 비타민 때문에. 약보다 오히려 막 그런 해서 비타민이죠, 비타민. 우리 감기하면 비타민 먹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 B나 비타민 C와 같은 이런 비타민들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이 나올 정도로 같이 드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감기가 좀 더 진행을 해서 다른 합병증, 뭐 폐렴이나 이런 게 됐을 때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유산균은 조금 같이 피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유해균이나 아니면 몸의 세균들을 치료를 제거해 주지만 그때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도 같이 좀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드시더라도 같이 제거가 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항생제가 좀 포함된 약제를 드시고 있는 기간에는 좀 유산균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 또래들이 또 그렇게 반주를 많이 해요. 술을 마신 다음에 영양제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아니 술만 먹는 것도 간에 무리되는데 영양제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에 더 안 좋다 이러면서 술 드시고 나서는 영양제를 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간에 무리가 되는 법도 없고 그리고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두 번 드시는 게 아니라 나는 술을 너무 자주 드신다. 그래서 간에 정말로 간 기능이 좀 떨어질 정도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리가 되실 수도 있겠죠. 또 일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에는 확실히 간을 통해 대사가 되면서 간독성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미 술 자체가 간의 대사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줄이는 것보다는 술을 줄이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또 한번 밀크시슬 먹으면 되잖아. 밀크시슬 근데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네. 알았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감기약은 먹으면 빨리 효과가 나는 게 느껴지는데
영양제는 내가 얼마나 먹어야 이 효과를 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양제를 어떻게 복용하느냐가 다 다르고요. 또 개인마다 어떤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햇빛을 한 3개월 정도 잘 쐬야지 이런 몸에서 이제 작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걸 밖에서 영양제로 보충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쌓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양심 고백을 하자면 뭔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영양제를 막 사요. 네. 자, 건강관리 하겠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후에는 사실 그 약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 나중에 딱 찾아보면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요. 맞아. 이거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 지났는데 이거는 뭐 가루약이거나 알약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요. 그렇죠. 근데 유통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한 안에서까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설정돼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유통기한을 지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수하셔야 되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나도 좀 드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균 상태에서 좀 사멸을 하긴 하겠지만 유산균은 사균 자체도 몸에서 좀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늘 거기에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가 성분 같은 것들이 변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몸에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지난 거 말고 한 달 이내 정도까지만 드시면 좋겠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 오메가3와 같은 지방은 산패가 됐을 때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통기한 지난 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야지. 만약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요거 하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하면 뭘 먹으면 될까요? 세 분이 하나씩만 좀 추천해 주시면. 저는 주로 오메가3를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 보통 40대 이상에는 혈관 문제들이 많고요. 또 몸에서 자연스럽게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항염작용과 또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오메가3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에 좋아야 또 뇌 건강이 좋거든요. 그럼요. 유산균 좀 아, 챙겨주세요. 유산균. 네. 네. 저는 40대 이상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80% 환자분들이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비타민 D를 챙겨서 드셔서 근육 건강,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뼈 건강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비타민 D. 네. 나도 적었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씨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흐린 하늘에 몸이 괜히 찌뿌둥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요. 습도가 낮아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는 차차 물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전북 서부는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흐린 하늘은 종일 이어지는데요. 낮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23도, 대구가 22도에 머물겠는데요. 이 정도의 기온은 내일부터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20mm, 제주에는 6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더 내리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LG가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토종 꿀벌을 키우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꿀벌은 전 세계 작물의 75% 이상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생태계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종 꿀벌, 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꿀벌의 위기는 곧 우리 식량 산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태계의 어떤 그 붕괴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동안의 어떤 토종벌 3대째 갈고 닦은 노하우와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증식에 성공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LG는 김대림 명인과 함께 꿀벌 100만 마리가 서식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집중하고 증식한 꿀벌을 양봉 피해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이라 네. 주말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날씨 요즘에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왕이면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세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